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미랄교회 교육 공동체 안에서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교육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학부모 교육으로 또 이정철 박사님을 모셔서 기도 학부모와 학교라는 그 주제로 같이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최정예 요원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지켜주시고 또 학부모 교육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미랄두리 학교가 시작하는 요 튀김 감사 프로젝트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튀김이 뭔지를 그래도 미랄두레 학교에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튀김. 네. 여기 Thanks God in my life 돼 있는데 사실은 Thanks God in 미랄두레 이렇게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튀김 하나님께 감사하는 21일간의 감사 여정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하자. 그래서 부모님용도 나가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감사의 여정을 아이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튀김 사실은 이렇게 읽는 단어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튀김이라고 읽고 튀김은 그 연 날릴 때 보면 얼레에서 줄이 막 나가는데 그때 연이 잘 못 나를 때 한번 땡겨주는 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튀김한다 그러거든요. 딱 땡겨준다. 그래서 우리 2025년의 인생이 지금 막바지로 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잘못 살았다 힘들다 하는 이렇게 연이 막 헤맬 때 이 감사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튀겨주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지었죠? 네. 네. 그리고 21일간의 여정을 다 맞추면 선물을 줍니다. 예전에는 이 선물을 구하러 대전 성심당 거기에만 튀김 소보루가 팔아요. 튀김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즘에는 튀김 소보루라는 이름은 성심당만 씁니다. 주변에 여부는 튀김 소보루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어날 기자 쓰는 빵집에 가보면은 튀김 소보루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튀김 소보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튀김 호두 과자도 있고요. 튀김 우리가 나눠준 게 뭐죠? 튀김 건빵. 튀김 건빵.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김 건빵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고백한 가족 아이에게는 튀김 중간 선물도 있고 마지막에 튀김 선물도 드립니다. 요거 꼭 연말에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저희 미랄두리 학교의 학부모이시면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데 사실은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독 대안학교와 연결돼 있어요. 연구소 중에. 그래서 연구소 중에 기독 대안학교를 가장 많이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님, 부소장님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와가지고 혹시 자녀를 기독 대안학교 미랄둘에 이러면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제가 이제 이종철 부소장님한테 잘하는 이유는 잘한 거 맞죠? 네. 잘하는 이유는 떠나시면 기독교 학교계에서 우리 미랄들이 학교가 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 호응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함께
기독 학부모 교실의 피날레를 잘 장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겨울 잘 보내세요. 한번 인사. 겨울 잘 보내세요. 네, 겨울 잘 보내세요. 우리 이종철 학부모님이시면서 부소장님이시면서 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박사 네, 소개할 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철 학부모이자 이사이자 박사이자 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중고등 학부모님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딱 봐도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많으신데 저를 잘 아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포인터를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넘길 수 있게 포인터 좀 혹시 있을까요? 네, 넘어갔나요? 네, 제가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나요? 네, 여기 저에 대한 정보 5가지가 써져 있는데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죠? 네, 몇 번이 틀린 정보인지 알고 계신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몇 번이 틀린 정보인지 틀린 정보를 맞추는 게 퀴즈입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몇 번이 틀렸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몇 번이 틀렸을까요? 네, 2번, 5번, 3번, 4번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역시 정답률이 높은 거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여기. 네. 보통 다른 데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딱 하면 거의 5번으로 쫙 나오거든요. 거의 5번이 쫙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2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첫 번째는 맞는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올해로 19년째, 창립된 지 19년 됐는데 제가 창립 멤버거든요. 창립 멤버로 19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멤버 다 그만두고 저만 남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으니 네가 부소장을 해라 하셔가지고 부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벌써 20주년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연구소에서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다가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모적 부르심이 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딱 보면 목회자 같아 보이는 그런 좀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강의를 교회나 이렇게 학교들 가서 많이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끝나고 저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아유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꼭 밝히고 강의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제가 항상 강의 때 먼저 보여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농담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졌어요. 제가 내년에 신대원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이제 농담을 할 수가 없어지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번이 틀렸고요. 네, 3번 맞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미랄둘 학교에 10년째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10학년인데 1학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여러 명이었어가지고 이 학교도 보내고 저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한 명은 공교육도 보내보고 한 명은 홈스쿨링도 해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아이가 딱 하나라 한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라드레 학교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 만나는 교장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왜 미라드레 학교였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둘을 낳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제가 학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왜 넘어갔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맞는 정보이고요. 제가 이제 그 데디스토크라고 하는 아빠들의 교육 수다 모임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교육을 이렇게 엄마들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빠들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아버지 비율이 높습니다. 네. 아버님들이 같이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데디스토크라고 하는 모임을 했었고요. 5번이 함정이죠. 5번. 네. 5번은 맞는 정보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네. 거의 배신자 수준의 네이티브 네이티브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부산 사람이 맞고 그래서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은 부산 사람이 아닌데, 예, 저 때문에 그 팀 응원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에 대한 정보. 네.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오늘 튀김이 이건지는 처음 알았어요. 김 선생님. 네. 네, 튀김 먹는 튀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을 좀 요약한 내용을 좀 먼저 PPT로 보여드리고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런데 모든 관계가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런데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네. 대화가 부족하면 이해가 떨어지죠. 네. 이해가 떨어지면 오해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부부관계에서도 언젠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참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해서 대화를 줄이기 시작하면, 예, 이해는 좁아지고 오해는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좀 무너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서로 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담을 쌓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 부모와 교사의 관계도 저는 같은 원리가 작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대화가 충분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예, 학교 공동체가 더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이 대화가 부실해지거나 대화가 문제가 생기면 탓을 하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은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더 나은 소통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꼭 남았으면 좋겠는 말이 뭐냐면, 뭐 이해 오해도 좋은데 안전하고 풍부한 대화로 나아갑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하고 풍성한 대화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끝내도 되는 수준인데. 네. 자,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학부모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는 학부모 학회라고 하는 그 학부모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학회에서 책을 냈어요. 학부모와 교사, 엇갈린 시선에서 마주보기라는 책을 냈는데, 예, 빨간 책입니다. 빨간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 한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리액션이 좋은데 이런 네, 그리고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회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부모의 교육권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그 구절이에요.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으실 때 너, 내 이렇게 나오는 빨간색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잘 넣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힘을 다하여 중처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종철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종철이는 마음에 새기고 종철이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종철이는 또 그것을 종철이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종철이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종철이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너 내 그 이름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께 물을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의 교사직에 합당한 일을 하였는가를 물으시겠지만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우리 부모들에게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책임을,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다가 부모에게다가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 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가 다 그 모든 교육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의 그 교육을 도와줄 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학교에다 위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게 온전한 어떤 기독교 교육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부모의 교육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또 많은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것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건데요. 세계 인권 선언 제26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죠? 이 부모의 교육권의 핵심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미랄두레 학교를 선택한다. 미랄두레 학교 교육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녀 선택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한국 사회에 잘 없어요. 그죠? 그냥 배정을 많이 받잖아요. 배정을 많이 받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학교를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헌법에도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거 여러분 잘 다 아시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조 외에도 31조에 헌법 제31조는 헌법의 여러 그 내용 중에 교육에 대한 권한이 31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31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권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 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그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교육권, 특별히 그 아이가 미성년인 단계에서는 그 미성년인 아이의 교육권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 아이의 행복을 가장 잘 추구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대상을 부모라고 본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죠? 미성년인 학생의 행복 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을 우리 헌법과 교육법도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법을 또 이렇게 받는 법이 교육기본법이에요. 갑자기 교육법 강의처럼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법의 이 정도 기초는 조금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교육기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교육기본법에서 부모를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 13조입니다. 이 13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조 1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시작. 이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죠. 이 부모 교육기본법 제13조가 사실은 학부모의 교육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말씀이래요. 조항입니다. 그죠? 네. 부모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네, 여러분이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국가의 교육권도 부모의 교육권만큼 또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 국가의 교육권은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적 교육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학회를 만드신 이종각 교수님이라고 아주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이종각 교수님은 이름이 저랑 비슷해요. 그죠? 이종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이종각 교수님은 학부모에게는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게는 지원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학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국가에게 2차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 교육권은 사실 부모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학적 용어로 부모 위치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in loco parentis, in the parents of parent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에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교육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교육권은 언제 제한받아야 할까요? 이 부모의 교육권은 절대적인 권한인데 1차적 책임이기도 하지만 언제는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설명에서 좀 나와 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나 행복에 합당하지 않을 때 부모의 교육 권리 행사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에게 이런 권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의 교육권을 잘 방향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전문가들인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가가 그것을 잘 또 혹시 부모가 잘못하지 않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모의 교육권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조화 속에서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권이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한국적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어요. 최근에 굉장히 지금 부모의 교육권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도입 부분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에 대한 시작. 네, 성경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원천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에게 있답니다. 네, 당신에게 교육의 원천적 책임이 있답니다. 네, 권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육권에 대한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좀 과도해서 생기는 문제였을까요?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서희초 사건이죠. 여러분 다 뉴스나 그동안의 것들을 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2077건 모음집이라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네.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주소만 있는데 클릭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여러분 그냥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들어가시면 그 노션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2077건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교권 침해를 경험했어요 하고 모은 게 2077건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나는 이런 내가 해당되지 않는가?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내가 했던 일이 혹시 나오지는 않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보면서 조금 정도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내가 했던 일도 비슷한 일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겠죠. 네. 부모님들이 뭔가 선생님들에게 불만이었던 거 2077건 모으라 그러면 왜 못 모으겠습니까? 그 서로 이제 그렇게 갈등적으로 가자면 끝이 없지만요. 한 번쯤 들어가서 선생님들은 뭐가 힘드셨던 걸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부모가 혹시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보다 소통이 싫다. 하도 이제 주변에서 부모와 교사가 소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너무 마음이 상처받은 대로 상처받아서 두통, 치통, 생리통보다 소통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학교랑은 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교육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교육 교사 선생님이신 분 계십니까? 몰래 살짝만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이 포스팅한 글을 봤는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공지가 왔대요. 뭐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쭉 알려주면서 가정에서도 이게 학교에서 금지라는 것을 교육시켜 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술래잡기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이거는 동의가 안 돼서 교육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술래잡기 금지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다 그냥 자기 교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동의가 안 돼서 교육을 못 하겠다 이런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술래잡기 가능합니까? 선생님들 우리 미라두리 학교 술래잡기 가능합니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부모들의 인식이 그거를 금지시켜야 될 만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금지시킨 거 아니겠어요? 아예 문제가 될 소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지금 공교육의 의지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금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조금 지금 이 술래잡기를 금지하는 시대의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수년 후에 엄청 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공교육의 이런 흐름이 우리 학교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술래잡기 하고 싶으십니까? 대안학교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과 씨름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대안학교들로부터 듣습니다.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학부모 아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사 제목이 너무 재밌죠? 네. 저 기사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저 기사 안에 여러 학부모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나는 괜찮은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부모님들이 나는 괜찮은 학부모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공교육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학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만든 교사와 학부모 소통을 위한 플랫폼 사이트가 있어요. 함께 학교라는. 거기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책적 제안 중에 뭐가 올라왔냐면 교사 3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하자. 네. 교육에 3주체가 있는데 누구예요? 교사, 학생, 학부모. 네. 대한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 3주체의 균형적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곳이 대한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교육에서도 그걸 해보려고 이제 막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학부모의 목소리 때문에 교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누가 교육 3주체래? 교육의 주체는 교사야. 제가 지금 이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선생님이 올리셨는데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다. 교육의 주체는 오직 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주체란 말 자체를 이제 쓰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왔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한 일탈적 교사의 글인 줄 알았습니다. 밑에 교사들의 댓글이 아주 적극 찬성이라고 하는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최근에 들어가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갔더니 최근에는 어떤 글이 올라와 있냐면 학운위도 없애야 한다까지 올라왔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를 학교 바깥으로 계속 몰아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희 학교는 굉장히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는 학교이죠. 그죠? 학교 설립부터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간 학교인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공교육의 이런 움직임들이 우려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대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대화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기 상담,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이 정기 상담을 수시 상담으로 바꾼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그래서 공교육 학부모님들은 이제 꼭 그 정기적인 상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아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상담하려고 연락을 하면 애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상담하시죠? 이렇게 나오면서 상담이 안 되는 공교육에 그나마 있었던 짧은 상담조차도 완전히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권 때문에 힘들어진 것은 이해도 되고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이 대화의 단절, 학부모의 배제로 가는 것은 저는 올바른 결론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는 면은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2개의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EBS 다큐멘터리 K에서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저때 그 인터뷰하신 선생님 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막 드르륵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학부모가 한 학생, 자기 아이에게 해를 끼친 학생을 불러내서 복도로 불러내서 거기서 면전에다 대놓고 막 욕을 하고 엄청 몰아붙인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제대로 잘 저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계속 울면서 제가 그때 그 부모를 잘 저지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PD 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최근에 했었죠. 담임 교사가 1년 사이에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그 아동학대 방지법을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학부모를 공공의 적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몰아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결론일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례한 학부모는 저는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소가 사단법인 교육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로 일했는데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로 일하면서 나온 결론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한 이야기가 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공적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왜 공교육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좀 공적으로 소통시키기 위한 장치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약간 부캐처럼 하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계 활동할 때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또 공적으로 나갈 때는 교육비전 이렇게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교육비전의 첫 번째 포럼이 주제가 학부모와 교사,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교사와 학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이 상당히는 대안학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해법이 대안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A 대안학교를 연구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A 대안학교 연구를 했습니다. A 대안학교는 미랄두레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교육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와 가정과 학교의 연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그거가 이상적인 우리가 목표인데 사실 실제는 불편한 관계처럼 대한다는 거죠. 교사가 이상한 학부모를 만나본 경험이 대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있겠죠. 그죠? 이상한 학부모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한테. 혹시 안 만나본 분들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당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선생님? 몰래 고개를 끄덕거려지. 네. 자, 학부모들 중에 이상한 교사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안 만나봤어도 이상한 교사를 만나본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본 경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되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본 경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잘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분을 만난 경험은 이야기를 잘 안 해. 근데 안 좋은 분을 만난 경험은 몇 명 이상 말해야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정적 경험의 일반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부정적 경험의 일반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는 민원인 같아. 학부모는 가급적 멀리하면 좋아. 이런 식의 교사의 감정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게 이 손준종 교수님의 연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상호 불신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를 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보교육재단에서 11월 29일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네. 11월 29일 6시까지 담임쌤 자랑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우리 담임쌤 최고입니다라고. 네. 꼭 담임쌤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지금부터 조금 졸리신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가지고 2분 내지 3분 또는 4분까지 4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룹을 한번 조 그룹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옆에 분 잠깐 이렇게 조를 좀 짜보실까요? 네. 4분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왜냐면 너무 인원이 커지면 대화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 눈을 마주쳤습니까? 서로 우리 조라는 게 확인이 되셨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서로 눈을 마주치신 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최근에 경험한 가장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의 경험. 나 요즘 이 선생님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좋았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부터 짧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네.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 시간입니다. 자, 올해 없으시면 작년 걸로. 네.
자,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분. 자, 1분 남았습니다. 아직 이야기 안 하신 분, 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 야 해주세요. 할렐루, 할렐루.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누구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지금 부정적 경험을 나눠보세요 했어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경험을 나눠보세요 하고 서로 나누고 아까 어느 부모님은 그 잊고 있었는데 다시 좀 또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또 기회를 자주 좀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선생님 경험 있을 때 나 최근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너무 감동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하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 경험이 일반화될 때 그죠? 그 상호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고 부정적 경험을 일반화하기보다는 긍정적 경험을 일반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때 지난주 초등 교육할 때 이거 했었는데 초등할 때도 했었거든요. 지금 칭찬하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뭐 교과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그 칭찬하신 선생님께 그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알고 계시죠? 네, 감사의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지금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뒤에 다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문자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게 막 논문 쓰지 마시고 짧게 감사의 표현을 지금 잠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달라요. 감사의 표현을 지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포럼 쓰고 계신데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들은 받으신 척 하세요. 혹시 안 받으셨더라도 그 포럼에서 그 좋은교사 운동 대표께서 발표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교사 운동에서 설문을 했대요.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게 뭔지, 교사는 학부모에게 바라는 게 뭔지, 뭐 학생은 학부모에게 바라는 학생 학부모 하여튼 이렇게 서로 뭘 원하는지를 바라는지를 썼는데 다 되게 다양하게 나왔대요, 답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게 바라는 것은 굉장히 통일성 있게 비슷한 대답이 나왔대요. 그 대답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였대요. 네, 그러면서 약간 대표님께서 종교선동 대표님께서 약간 그게 뭐라고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 바라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하려면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숙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숙제인지 또 다 아시니까 네,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쓰고 계시니까 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을 했을 때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명제는 다 동의를 하시는 명제들이에요. 이상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삶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경험이 있을 때라야 두 주체 간의 파트너십과 관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긍정적 경험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 소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파트너십을 시작. 네, 첫 번째 결론은 학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과 그 권리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제목은 대안학교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인식과 관계 특징, 한 종교계 위인과 대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고, 학부모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대안학교의 교사 학부모 관계가 주는 통찰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서로 이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조건인가 라고 해서 6분의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교사 학부모라고 하는 이렇게 잘 이야기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설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사이기도 하면서 학부모이기도 하신 분. 네. 그래서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공교육 학부모이신 분 두 분을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이신 중에서 공교육에 보내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선정했고요. 공교육 교사이면서 대안학교 학부모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공교육 선생님이신 분 두 분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대안학교 학부모인 분, 이렇게 해서 6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호 인식의 결과인데요. 제가 이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학부모는 열심이다. 네. 우리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떻다? 열심이다. 네. 그죠? 일반 학교 학부모보다 훨씬 열심인 분들이죠. 네.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진심이다. 네.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네. 근데 두 집단이 같이 뭘 한다? 욕심을 조율한다. 네. 이게 되게 라임을 일부러 맞춰본 건데, 열심인 학부모와 진심인 교사가 욕심을 조율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발견한 상호 간의 인식이었습니다. 네,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교육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고 주체적으로 학교를 선택한 분들이고. 네, 제가 이 인터뷰할 때 되게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초등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부모와 맡기는 부모로 구분했는데 믿고 맡기는 부모가 한 20-30%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가 70-80%래요. 공교육이랑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 부모님 중에 믿고 맡기는 부모는 20-30%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는 70-80%인데 누가 더 좋다고 했을까요? 제가 너무 사실 약간 충격받았어요. 믿고 맡기는 부모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가 좋대요. 저는 이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믿고 맡기는 부모가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믿고 맡기는 부모인 분들이 계속 관여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신대요. 네. 믿고 맡긴다고 했는데 거의 관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 문제 생기면 탁 이렇게. 네. 그래서 차라리 좀 중간중간에 뭔가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이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대안적 생각을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최근에는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예전에 많았는데 후자가 많아지면서 학교 운영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진시민 교사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시민 교사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열악한 근무 조건과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학생과 학교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분들이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쏟으시며 아이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다. 동의되시죠? 네. 그래서 상담자 같고 가족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두 열심인 부모와 진심인 교사가 만나서 가치 있는 교육을 이루어 가다가도 점차 생각했던 가치가 분리되는 현상들, 특히 고등과정으로 가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죠? 경험하고 계시죠? 고등 부모님들. 네. 이 열심이 욕심으로 변화되는 어떤 필연적 과정, 어쩌면 필연적 과정이죠, 그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과정에 가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네, 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0학년이라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욕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학습과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춘기를 지나는 중등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죠? 여러분 중등 과정에 계신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얘도 사춘기, 얘도 사춘기잖아요, 그죠?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고등 과정으로 가면 이 싸우는 건 이제 대충 끝나거든요. 판이 다 결정이 나요. 네. 고등으로 가면 이제 학습이 또 이제 고민의 주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학교랑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학교가 추구하는 것과 부모가 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꾸준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이 대안학교. 대안학교라고 이상적인 곳이 아니고 모든 것이 관계가 좋고 그런 곳이 아니고 불일치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곳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거죠. 네. 그런 꾸준한 노력들, 예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네, 지금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관계에 열심인 부모, 진심인 교사가 같이 욕심을 조율하는 관계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특징을 파트너십의 토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파트너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상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했죠? 학교도 여러분을 선택한 거 맞습니까? 네. 제가 이것도 제가 인식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공교육 선생님이신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교육은 사실 학부모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교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안학교는 일단 학부모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출발점이 같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제가 아무리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싶어도 금지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안학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학부모의 가치관과 학생의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셨기 때문에 쌍방향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출발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대안학교 학부모도 100명의 대안학부모가 있으면 100개의 교육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열심인 분들이니까 다 자기 나름의 교육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의 목소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분 설명을 다 듣고 학교 입학 설명회 듣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의 출발점이 비슷하다. 출발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의 토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경 선생님 계실 때 학부모 그때는 학부모 교육이었는지 상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학년 학부모만 이렇게 따로 학년별로 따로 반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학년별로 따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 있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학부모님이 저는 학교가 이런 게 참 좋고요. 뭐 이제 앞에 좋은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네, 좋은 거 다 안다고. 좋은 건 다 아니까 좋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쭈뼛쭈뼛 하다가 부모님이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쭉 돌면서 한마디씩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미 굉장히 많은 게 깨달아졌어요. A 학부모가 불만이라고 한 부분이 B 학부모는 이 학교에서 좋은 점이에요. B 학부모는 괜찮다고 했던 게 이쪽 불만이고 이쪽이 불만인 게 이쪽은 불만 아니고 그죠? 똑같은 부모들인데 똑같은 애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A 학부모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대안학교인데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숙제를 좀 줄여주세요. B 학부모는 왜 애들 공부를 이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숙제를 좀 더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학년인데 같은 반인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지금도 조금 최근에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 때가 있어요. 학교 이렇게 좀 더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 생각이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 생각에 찬성해서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좀 다른 우리가 다 출발점이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은 어느 정도 일치를 가지고 왔다는 게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많은 학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네.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참여, 공교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학교 참여를 하고 있죠. 뭘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매달 오라 그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소통의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잦은 교류를 합니다. 그죠? 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네. 확실히 공교육에 비해서 소통 빈도가 높고 관계가 훨씬 더 깊습니다. 교류가 잦고 세심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턱이 없는 학교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고 교사의 전화번호를 우리는 알고 있다. 약간 이렇게 공교육 보내셨던 경험 있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우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네, 공교육은 투넘버 쓰거나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연 2회 정기 상담으로 희망자만
10분에서 20분 했던 것조차도 지금은 다 없어졌. 저 때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소통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성장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가 많이 소통하면서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대화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의 아이와 학교의 아이는 똑같다? 다르다. 그죠? 내가 경험하는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학교에서 봤던 애랑 가정 방문 가서 걔를 봤더니 그 집안에서의 걔는 좀 다른 아이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전달해주는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랑 학교에서 애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잘 서로 다른 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같이 합쳐질 때 좀 더 그 아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하면서 약간 이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과 협업이 마치 공동 연구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연구도 저 혼자 하면은 약간 그 학교 내부자가 너무 내부 학교를 미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다른 연구자를 한 명 끼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데 그분이 봤던 또 관점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보시는 그 아이와 부모님이 보시는 그 아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제일 저는 필요한 질문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인 것 같아요. 잘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네. 그래서 가정의 아이와 학교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서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핵심이고 그랬을 때 조금 더 그 아이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잦은 교류는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죠. 그죠? 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선생님하고 훨씬 더 친밀하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그런 대화 소통이 잘 됐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너무 그 선생님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오해가 쌓이면서 그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면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의 성장에 대한 그림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부모님은 말씀드리고 학교가 보는 선생님의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만 기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것을 수년간 봐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게 많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신뢰를 보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더 전문가시라고 하는 신뢰를 보내드리고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편의 학부모 교육 때는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로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순종.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로 기억하고 계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걸 견디지 못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선생님 만나 뵈러 우리 어머니께서 오셨다가 종철이가 선생님들이 그 조금만 이제 부조리하게 하면 막 문제 제기하고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걔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나 집에서 순종적인 아들도 저고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아들도 학생도 전 거죠.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혹시 저희 아이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공동의 연구 주제를 부여받은 공동 연구자라는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조건입니다. 파트너십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 아이들에 대한 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에서 학부모들은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을 가지고 많은 아까 데이터와 경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좋은 방향성 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 파트너십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본질은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부모의 본질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교육에 보내면 학원을 보내잖아요. 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앞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내 눈앞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일단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부모의 감정을 저도 이렇게 쭉 부모로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건데 핵심 감정은 얘가 밥벌이 해먹고 살 수 있을까예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건데 이 부모의 불안을 신뢰와 안심으로 바꿔주시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좀 이해해 주시, 네. 불안을 약간 이해해 주세요. 일단 네, 저분이 불안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 젊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개별 교사가 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리더십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셔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구하지 말고 또는 비난하지 말고 이건 사실 모든 대화의 관계의 기본인데 비난을 시작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의논하고 인정하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하고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걸 또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학교와 다른 아이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학교나 다른 아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시는 거죠. 여기 제일 밑에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표현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변화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어떤 면에서는 무례하거나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 동역자라고 여겼던 분들이 살모사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네. 살모사처럼 변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살모사로 변하지 마십시오. 네. 살모사처럼 변한다. 그때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의논이 요구와 비난으로 바뀔 때 파트너십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자녀가 힘드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저도 부모니까 이해는 하는데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얘가 관계를 더 잘 되도록 헤쳐나갈까를 의논하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 아시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 요약입니다. 열심인 부모와 진심인 교사가 만나서 서로 상호 선택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잦은 교류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과 함께 하면서 한 아이의 성장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소통과 불안을 잠재우는 것과 요구하지 않고 의논하는 것을 바탕으로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이 논문에서 내렸는데요.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야 미라두리 학교는 교사 학부모 관계가 너무 좋대.
그런 소문 낼 수 있습니까? 네. 네. 최근에 한 기업에서 무슨 교육상을 주는 게 있대요. 그 포스코 청암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포스코 청암상이라고 포스코에서 매년 이제 어떤 상을 주는데 과학 기술상이 있고 무슨 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교육상이 있대요. 그 교육상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하는 추천권을 가지신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대한학교는 지난번 발표하신 거 들으니까 되게 부모와 교사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이상적으로 좋은 학교 사례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학교를 제가 포스코 청암상에 상을 드릴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미랄두레학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이런 문화를 만들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상금이 2억이랍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미랄두레학교가 전 10년 동안 아이를 보내면서 충분히 이 영역에서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좀 더 기독교 대안학교들 중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제일 좋다더라 거기가.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네,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실 중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아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이가 학업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선생님 탓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긍정적 일반화와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고민 위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결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요거는 복습입니다. 예전에 교장선생님께서 하셨던 강의에서 문장 완성 검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 땡땡땡땡땡 뭐였을까요? 네. 강사들은 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교장선생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 대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아이들이 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원래 교장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그것은 어떻게 대화할까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화가 빈번한가 빈곤한가, 만나면 편한가 불편한가, 깊이 하는 사이인가 깊이 하는 사이인가. 네, 우리 교장선생님 이런 말을 되게 잘 만드시는데 네. 튀김 네. 이런 말 잘 만드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빈번한가요? 편한가요? 깊이 아는 사이인가요? 네. 교사 선생님들도 학부모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관계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는 1, 2, 3번 중에 어느 걸까요? 네. 3번. 네. 그런데 주로 1, 2번 한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네. 상대방이 살아나도록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좀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가자. 이게 그 제가 포럼에서 발표했던 결론 그래프입니다.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 과거의 학교는 어디에 있었냐면 안전한데 빈곤한 대화에 있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갈등은 별로 없었는데 대화가 빈곤했어요. 그런데 교사 학부모 관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교육 3주체 강조하면서 학부모랑 대화를 많이 하라고 풍부한 대화로 가라고 한 거예요. 풍부한 대화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4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4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풍부하면서 위험한 대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어떻게 한다? 3사분면으로 내려가는, 빈곤하면서 위험한 대화로 내려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 1사분면으로 가야 한다. 네. 또 하나의 신문기사 소개하고 싶은데, 학부모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시사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저 기사의 결론이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러나 안전한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실습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교장선생님 강의의 복습입니다. 언제 신뢰에 금이 가는가? 관점이 다를 때? 아니다, 우리는 늘 관점이 다르다. 네. 다른 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학교의 교육 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때 있으십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척 하시? 아이를 오래 보내셨으면 더 있으실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다고 할 때, 또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를 괴롭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앞에 이상적인 이야기 한참 하다가 실제로 딱 들어가니까 네.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몇 학년 3학년,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인가? 네, 이마를 갈았거든요. 지금도 여기 번개 표시가 있어요. 번개맨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이마에 번개를 새겼어요. 학교에서 뛰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네, 지금 아산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대화할 것인가? 실습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싸우실까봐. 네. 중요한 것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죠? 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안전하고 풍성한 대화를 하려면 잘 대화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9시는 또 칼같이 지켜야만 이 또 강의의 매력이 사는 거거든요. 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제가 저 책 읽어봤거든요. 저 교사이기도 하고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읽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교사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 힘든 부모님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읽다 보면 부모 역할 하기도 진짜 힘들겠다. 막 교사 눈치도 봐야 돼, 애 눈치도 봐야 돼.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난리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 만큼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전 항상 저희 이제 부인님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뭘 하기 싫다 하는 때는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짜증나거나 이럴 때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좋은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럼 좋은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좋은 말을 지금 안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들으면 힘들 것 같다. 그럼 절대로 나쁜 말을 뱉어서는 안 되죠. 역지사지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선생님하고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 마음들이, 또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마음들이, 또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의미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그런 말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함께 대화하고 풍성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우리 공동체의 말들을 통하여 또한 세상이 변해가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또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아이들과 선생님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11월, 12월 이 겨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각 나누며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학교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과 선생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어느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